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 한 문제짜리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소위 거미지 모형 역시 한 문제 정도가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 일반 경기 변동이란 그림부터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사실은 이제 소위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거, 계절적 변동 또는 무작위 변동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거, 경기 변동의 형태를 보게 될 텐데 저점이라고 하는 거에부터 시작해서 정점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보니까 회복기하고요. 상향기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정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시점을 후퇴기 그리고 하향기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순서를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순서를 외워봤자 큰 의미 없고요. 그냥 뉘앙스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올라가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뉘앙스,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올라가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 요구하고 후퇴라고 하는 건 잘은 모르지만은 내려가는 시점이다. 하향이라고 하는 내려가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순서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국면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일단은 이 파트를 접근해 가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 매도인도 알고 있고 매수인도 알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이 경기 흐름 자체에 대해서 모두가 지식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나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회복 국면입니다 라고 하는 거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올라가는 시점에서 자 직전 국면의 거래사 가격 또는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새로운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하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경기가 회복되어 있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2달 전에 3억의 거래가 된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소한 3억보다는 어떻다 높게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개념이 바로 직접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는 게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하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상향 국면 검토해 볼까요?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새로운 거래 하한선으로서 의미가 있다 해서 자 기존에 3억의 거래가 됐는데 지금 똑같은 물건을 거래를 하고자 한다. 상향기다라고 전제면 당연히 최소한 3억은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 구조. 요것만 감 잡으시면 돼. 그럼 이제 후퇴와 하향 국면이 있어요. 하향이 먼저입니까? 후퇴가 먼저입니까? 몰라요. 이 말 자체를 갖고는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는 국면이다. 라는 뉘앙스만 필요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과거에 예를 들어서 3억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 당연히 3억보다는 오히려 낮을 가능성 최대 얼마 3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구조. 역시 하향 국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려가는 시점이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해서 뭐 답이 되든 안 되든 거의 도배하는 지문 유형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해서 과거에 답이 됐던 적도 있고요. 근데 절대 순서를 안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하한선냐 상한선냐 요것만 따져보는 거고 거꾸로 이제 또 하나의 쟁점 거의 요즘엔 구성이 되지 않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상향 국면 또는 이제 회복 국면이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고 있는 걸 매수인도 알고 있고 매도인도 알고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팔지 않으려고 할 테고 매수는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 자 하향하는 내려가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매도인은 먼저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하에서는 자 매수인 중심의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거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삼게 될 게 올라가는 국면에 있어서는 누가 더 중요하다? 매도인이 중요하다.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매수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얘기. 그 외에 상업용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이런
순환적 변동과 별개의 문제로 안정국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가격이 미세하게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가리켜서 소위 안정국면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정도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해서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 자, 두 번째 이슈. 자, 바로 29회 때 출제가 됐던 이슈였죠. 그래서 주기 진폭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 경기 변동과 부동산 경기 변동을 비교했을 때 주기라고 하는 것은요, 저점에서 저점 또는 정점에서 정점까지 거리를 가리켜서 주기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저점과 정점 간의 폭을 가리켜서 진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 그래서 각 행정부가 발족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부동산 경기죠.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을 때 항상 해왔던 것이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거 29회 때 답이 돼서 그전에도 이제 여전히 답을 뽑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앞에서 시장론이랑 연계가 되기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부동성이라고 하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도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지역적, 국지적 변동에서 자,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큰 이슈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때는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는 것이 하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라갈 때는 팔 사람이 없으니까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 되고, 내려갈 때는 매수인 중심의 시장이 된다. 그리고 주기 진폭,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이 바로 순환적 변동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슈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얘기, 상한선 하한선 얘기하고요. 주기 진폭 얘기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문제 구성이 되고, 거의 구성한다는 게 계절적 변동, 옛날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죠. 그래서 우리가 봄, 가을에 이사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이때 거래가 빈번해지는 거, 이걸 우리가 계절적 변동, 또는 이제 우리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겨울철, 여름철에 대학가의 그 원룸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현상. 자, 학교에 근처에서 살기 위해서 있다가 방학 때 되면 빼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소위 계절적 변동의 한 유형이다 해서 큰 의미 없고요. 무작위 변동이라고 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비주기적 경기 변동을 가리켜서 무작위 변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마다,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줍니다. 그걸 이름하여 무작위 변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소위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거,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상한선, 올라갈 때는 매도인 중심의 시장, 내려갈 때는 매수인 중심의 시장, 그리고 일반 경기 변동 대비해서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무작위 변동, 계절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해서 요거는 이제 약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뭐 여기는 뭐 거저주는 문제 형태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 64페이지 가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 가지고 먼저 정리해 드리고 거미집 이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식의 지문. 2번 지문,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추세, 무작위 변동 등으로 나타난다 해서 추세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또는 50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변동을 가리켜서 추세적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지문일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겠고, 교재 65페이지 첫 번째 박스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아니한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해서 일반 경기 변동 대비 진폭 크고 주기 길다. 그리고 그 국면, 자, 그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해서 오른편.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화와는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 순환된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자,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축이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것이 자 불규칙적이다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째 박스, 요건 뭐 그렇게 큰 영향가 없어 보이는데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서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1번 오른편. 2번 부동산 경기는 분석 대상 지역의 인근 지역에 한정해서 측정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론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 동일수급권이라고 해서 어떤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동일수급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수급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해서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가리켜서 유사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소위 이제 경기 변동 등을 측정하려면 자 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인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모두 묶어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지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3번 질문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 각각 다른 변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자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서 광역적인 부분으로 자 확산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런 취지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스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이라든가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이것이 회복 국면인지 상향 국면인지 후퇴 국면인지 하향 국면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이 상향 대신에 다른 용어를 상승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씩 용어들을 달리 쓰는 것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2번 건축 허가 면적과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큰 이슈가 되지 않겠고요. 자, 교재 65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 9회 때 문제네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서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해서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뭐 이제 토지 시장이 있을 수 있고 주택 시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3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이걸 틀리게 뽑았죠. 해서 자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3번을 틀리게 뽑았었고요. 4번 질문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경우 직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한이 되는 경향이 돼서 올라갈 때는 어떻다? 한선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5번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불규칙적이다. 자, 일반 경기 변동 대비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자 첫 번째 불규칙적이다. 그다음에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뭐라고요? 올라갈 때는 자 이때 하한선, 내려갈 때는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 얘기까지 보셨고요. 교재 이제 66페이지 첫 번째 박스 지문 회복 국면은 이런 표현 쓰고 있죠.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중시가 되게 되고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올라간다는 걸. 그러면 안 팔라고 할 거야. 그러면 매도자가 중시가 되게 될 것이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예요. 상향
공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선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 질문은요.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 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쯤에서 상한가에서 틀렸죠. 한선. 올라갈 때는 뭐라고요?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번 틀렸고요. 답이 됐네요. 3번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틀렸죠? 하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시장은 구매자 주도 시장이 되게 된다 해서 자, 상승 국면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 다시 가볼까요? 구매자, 소비자가 아니죠.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 되게 된다 해서 수요자가 아니라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네요. 그 다음 교재 6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후퇴 국면은 내려가는 거죠.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내려가니까 아무도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사겠다는 어리버리한 영혼이 있으면 얼른 잡아야 돼. 그래서 매수자가 중시가 되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틀렸죠?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해서 답이 됐고요. 2번 부동산 경기 후퇴 국면에서 중개 활동은 매수자보다 매도자를 중시하게 된다라고 해서 내려갈 때는 뭐라고요? 아무도 안 산단 말이야. 그러면 매수자가 중시되게 된다라고 할 거 요렇게 소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관련 기출 문제 한번 먼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보니까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관한 사대 국면의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회복기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올라갈 때는 어떻다고요? 매수자 주 시장이 되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누구나 다 올라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갈 때는 매도자가 되겠구나.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안 팔려고 그래. 그래서 매도자 주도 시장 이렇게 가야겠고요. 건축 허가 신청 건수라고 하는 것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공실률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상향기 볼까요? 자, 올라갈 때는 역시 어떻다?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게 된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최대에 이르게 될 것이고 공실률은 최저에 속한다. 후퇴기 볼까요?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살려고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매수자 주도 시장이 되게 될 것이고요.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실률은 어떻다? 공실률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하향기 보니까요. 자,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주도 시장이 되게 될 것이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최저고 공실률은 최대에 이르게 된다. 해서 요런 식의 문제도 한번 구성이 돼.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밖에 부동산 경기 변동 관련해서 교재 68페이지 자, 첫 번째 박스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 이게 바로 계절적 변동. 학생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2번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건수의 증가는 소위 이게 뭐라고요? 계절적 변동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이사 다니게 되는 거. 관습되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정도. 3번 방학 동안 대학교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무작위적 변동에서 아까 무작위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변동.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불규칙 변동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무작위 변동이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무작위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현상.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지만 꼭 그것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전 국가가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무작위 변동이 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의 규제 완화 후 주택 거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 불규칙 변동 요인 또는 무작위 변동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해서 자,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DTI 이게 이제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주는
그런 것을 DPI, 우리가 금융론에서 공부할 주제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뭐 이런 경우에 총부채 규제 부채 상환비율이 완화가 되면 대출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부채 상환비율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정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위 무작위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의 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다. 3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순환적 경기 변동에 해당이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자, 이게 이름하여 뭐가 된다? 무작위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의 한 예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출문제 하단부에 나와 있네요. 경기 변동은 변동 요인에 따라서 추세 변동, 순환적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또는 우발적 변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월 주택 건축 허가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다음 중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가격 거품으로 건축 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최소한 계절적 변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자, 2번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허가량이 증가했다. 이것도 소위 무작위 변동에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소위 이름하여 계절적 변동과는 관련이 없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건축 허가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5를 정점으로 해서 후퇴기에 접어들었다. 일단 유보.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추세적 변동과 관련한 개념이 되겠고요. 답은 5번인가요? 매년 12월에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서 12월에 착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12월에 건축 허가량이 줄어드는 것은 소위 이름하여 뭐가 된다? 계절적 변동의 한 유형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좀 오래전 문제인데 별론 문제가 다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도 더 놀라운 건 저는 지금 이걸 그냥 100번에서 한 200번은 풀었을 텐데 200번 넘었을 거예요. 한 6년 동안 풀어봤으니까. 근데 문제를 볼 때마다 어머 이런 문제를 다 냈어? 라고 제가 감탄을 하게 됐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 기출을 베이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양을 늘리는 것보다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계속 단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놀랍다니까요. 내가 풀었던 문제고 교재 마킹해놓고 설명까지 써놨어. 4글씨야.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 두 번째 이슈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마지막 쟁점이 거미집 모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미집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자, 농산물의 파동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그 진짜 양파 익은 거 절대 안 먹거든요. 이유가 단순해요. 어렸을 때 양파 파동이 한번 일어나고 와우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든 걸 양파로만 먹는 거야. 시골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양파만 집에 쌓여있어요. 막 집안에 양파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는 양파 익은 것만 보면은 아주 그때 생각이 나서 치가 떨려요. 그 날건 먹어요. 날건 잘 먹는데 다 먹는데 익은 양파만 보면은 그냥 기분이 더러워져. 그래서 걔를 볼 때마다 그 아주 어렸을 때 집안에 양파가 썩어간 그 그림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렇다 치고 이 농산물 파동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그게 이제 꼭 그런 식이야. 자, 올해가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양파 파동이 한번 났다고 한번 하겠습니다. 양파가 자 생산량이 급증해서 가격이 급락한 사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뭐냐면 2016년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자 합니다. 2016년에 농사를 짓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농업인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2015년도에 양파 다 들어없고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다들 토하고 다들 포기했으니까 올해는 양파가 다른 것도 훨씬 비싸질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엔 이제 양파를 수확량을 오히려 늘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농약 먹고 죽는 사람 겁나 또 많이 생길 테고
이런 식의 얘기야. 그래서 다들 이제 죽어가지고 더 이상 양파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져. 그럼 그 다음에 갑자기 양파 가격이 급등을 해서 뭐 또 금파 이렇게 또 시리즈 나오겠지. 이렇게 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을 뭐라고 한다? 거미집 이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농산물 파동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인 게 부동산에 관한 부분도요. 부동산에 관한 것도 똑같은 흐름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동산 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을 했을 때,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아파트를 짓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공급량이 부족해서 급등을 합니다. 각종 건설 회사에서 난리굿을 치고 너도 나도 다 아파트를 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성될 한 3년 후쯤이 되게 되면은 갑자기 아파트 공급이 너무 포화가 돼서 다 미분양 터지고 이제 건설 회사 사람들 다 자살하고 등등등 이렇게 되는 현상, 이런 문제, 이걸 우리가 소위 거미집 이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거기는 이제 소위 수렴형이라고 하는 것과 발산형과 순환형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두시고 다 잊어버리셔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보셔야 돼.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렴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컸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수렴형이라고 부르겠다. 수렴형이 어떤 의미죠? 모르지. 수탄이 공탄보다 컸을 때 어떻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 한편 우리 볼까요?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완전 탄력적인 경우 들어 눕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탄력성이 작다라고 하게 되면 쓰게 되죠. 그죠?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갖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탄력성이 크다라는 의미는 자 수평선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비탄력적이다라고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직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 복잡한 얘기 빼버리고요.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이게 더 크다 해서 자 얘기 다 잊어버리고요. 의미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건 딱 기계적으로 나와요.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수렴형의 반대편이 발산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형의 반대가 뭐라고요? 발산형. 그래서 공탄이 수탄보다 크면 이게 발산형, 수기가 공기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이걸 우리가 발산형. 근데 이걸 외우지 말라고. 그저 모든 얘기는 딱 한 문제로 꺼내버리는 거야. 자, 공기가 수기보다 컸을 때 뭐가 된다? 수렴형이고 수탄이 공탄보다 컸을 때 뭐가 된다? 수렴형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모든 문제, 최근 10년 사이의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어요. 20회 때 이상한 문제 나오는데 그런 문제 잊어버리시고 나머지 10년 동안 나온 문제만 가지고 얘도 약 2년에 한 번꼴로 3년에 두 번꼴로 출제가 되는데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이것만 주구장창 외우시는 거야. 그럼 모든 문제가 풀려요. 혹시 같아지면 어떻다? 순환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렴형 하나만 외우시게 되면은 수렴형의 반대편이 되는 게 뭐가 된다? 발산형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수탄과 공탄이 같거나 그 다음에 수기와 공기가 같아지는 그 지점을 가리켜서 순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이제 순환형이냐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이것만 갖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자, 문제 유형 가지고 한번 보고 나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최근 문제에서 거의 5번, 6번까지니까 한 10년 사이에 한참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나와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가볼까요? 자, 그냥 수렴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이렇게 될 테고 자,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어떻다? 이걸 수렴형. 그럼 외울 때 이렇게 한다고 수렴형은 수탄이 공탄보다 컸을 때 공기가 수기보다 컸을 때에서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컸을 때 이걸 달리 표현하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자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컸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렴형이다. 요 하나만 외우시면 얘기 다 끝나는 거에서 자, 그래서 뭐 내용 없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제예요. 좀 이따 교재가 또 확인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검토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제일 유치한 패턴 문제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외웠던 건 뭐죠?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이거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자, 공기 얘기 있어? 공기가 수기보다 큰 경우 이게 뭐가 된다? 수렴형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수기가 공기보다 크다. 이 수렴형의 반대가 되는 게 뭐가 된다? 발산형이다라고 할 것. 같아지면 어떻다? 순환형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자, C 시장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운 건 공기가 수기보다 큰 경우 절대값만 따지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고 수렴형이 되게 될 것이다. 반대 케이스 뭐가 된다? 발산형. 똑같으면 어떻다? 순환형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 유형을 보면은 이 수탄이 공기보다 큰 경우 너무 쉽기 때문에 거의 구성을 하지 않고요.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따지게 되는데 자, 요건 우리 앞에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것은 비례 관계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절대값만 가지고 공기 수기를 판단합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이죠. 이게 25회 때 나왔던 문제 패턴 약간 응용 들어간 건데 이건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이제 출제하는 기술 등을 보게 되면 과거의 문제는 거의 2개만 갖고 항상 얘기를 하다가 이제 27회인가부터 3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제일 이제 나름대로 계산 문제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 유형. 요거는 이제 없는 문제인데 제가 분석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A 부동산 시장과 B 부동산 시장에서 쭉 C 부동산 시장까지 나와 있는데 자, 요건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요, 이거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제론 파트에서는요, 자, 소위 가로축, X축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표시하고 있다? 바로 Q라고 표시하고요. 세로축에 해당하는 가격 P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다닐 때 항상 공식 Y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정리하듯이 이 파트는 무조건 뭘 갖고 정리한다? P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이제 땡겨서 보시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간단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정리해 볼까요? 항상 P로 정리된다고 해서 자, A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먼저 EP는 500-Q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D라고 하는 것은 수요 함수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P로 정리하면 양쪽을 P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P는 250-2분의 1 QD라고 해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A시장 3P는 300 플러스 4QS라고 했어요. 무조건 뭐로 정의한다고 했어요? P로 정리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P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100 플러스 3분의 4QS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3분의 4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공기가 수기보다 크니까 어떻다? 이걸 우리가 수렴형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B 부동산 시장을 검토해 볼까요? 또 P로 정리해 줘야 돼. 얘는 간단해요. 첫 번째 수요 함수는 400 마이너스 2QD라고 해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한편 EP는 100 플러스 4QS니까 자, P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자, 보면은 얼마에 50 플러스 2Q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2가 될 테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순환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C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3P는 300-4QD라고 되어 있어요. P로 정리하게 되면은 자, 100-3분의 4QD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요 곡선 디맨드거든요. 수요 곡선 기울기와 절대값은 얼마? 3분의 4라는 값이 되게 된다. 두 번째 4P는 800 플러스 4QS. 이걸 P로 정리를 하게 되면 200 플러스 1QS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1을 놓칠 수가 있겠죠. 해서 자 보면 수요 곡선 기울기와 절대값은 3분의 4가 될 것이고 공급 곡선 기울기와 절대값은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수기가 공기보다 큰 케이스.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발산형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자, 이게 아마 앞으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문제 유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 정도가 지금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비교해서 가게 되면 A 부동산 시장이요. 첫 번째, EP는 500-QD. 그리고 P로 정리하면 250-2분의 1 QD라고 하는 거. 이게 수렴형의 의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3P는 300 플러스 4QS. 따라서 P라고 하는 것은 100 플러스 3분의 4QS.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와 절대값 3분의 4가 수요 곡선 기울기와 절대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바로 3분의 4가 더 크니까 이 아이의 경우 수렴형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비부동산 시장이에요. 자, P는 400-2QD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를 보니까 자, P로 정리하면 P는 50 플러스 2QS에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2하고요.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2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순환형이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C 부동산 시장 3P는 400-QD 해서 P로 정리하면 공급 곡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3분의 4. 그러면 공급 곡선 기울기, 공급 곡선이 4P는 800 플러스 4QS였으니까 P로 정리하면 200 플러스 1QS. 그래서 수기가 공기보다 크니까 이건 뭐가 된다? 발산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제 패턴을 잡아낼 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지금 수탄, 공탄을 물어봤던 문제가 가장 요즘 유치한 형태의 문제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문제가 아니고 최근 28회인가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A, B, C 해서 공기와 수기를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25회 때 나왔던 문제 형태를 제가 변형을 해놓은 것이 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A, B, C 시장에서 시장 3개를 던져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직접 계산을 해서 검토하는 문제 이렇게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기본 문제 유형이고요. 여러분 교재 70페이지 가서 문제 가지고 이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기억할 게 뭐라고요? 수탄형 공탄보다 컸을 때, 공기가 수기보다 컸을 때 수렴형, 수렴형의 반대편이 되는 것을 발산형, 그리고 같아졌을 때 순환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번 문제예요.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 아까 봤던 문제였죠.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컸을 때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컸을 때 이게 바로 수렴형이 돼서 1번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주제 간단하고요. 2번 문제 볼까요? 거미집 이론에 따른 A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해서 자, 이런 문제도 나왔었네요. A 부동산을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1.1,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0.9입니다. 그럼 수탄이 공탄보다 큰 게 A 시장. 그래서 이때는 A 시장은 A 부동산은 수렴형이 되게 된다. 자, B 부동산을 보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0.9, 공급의 가격 탄력성 1.3. 수렴형의 반대죠. 그러면 이건 발산형이다라고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3번 문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을 따를 때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 시장의 모형 형태 그냥 수기 공기 이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공기의 절대값입니다. 공기가 수기보다 큰 게 A 부동산이죠. A 부동산은 어떻다? 수렴형이라고 보게 됩니다. B 부동산을 보니까 수기와 공기 자 절대값이 똑같죠. 이건 어떻다? 순환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 유형을 쭉 보셔야 돼.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수탄 공탄
동탄 얘기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기, 수기 얘기가 튀어나오고, 4번 문제 가볼까요? 이제 문제를 약간 업그레이드한 거죠. 27회 때 문제를 보니까 그동안의 문제는 A 부동산 시장과 B 부동산 시장만 가지고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27회 때 문제는 3개가 튀어나와 A, B, C라고 해서 내용은 똑같아. 해서 C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공기가 수기보다 크지요. 그러니까 C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그리고 발산형은 반대죠. 바로 A 부동산 시장이고, B 부동산 시장, B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기 공기 똑같으니까 이게 순환형이다라고 할 것.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5번 문제, 이게 25회 때 나왔던 문제 형태예요. 약간 문제 어렵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검토를 하게 되면은 A 부동산 시장과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하에서 점점점 거미집 이론에 따른 모형 형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볼 것도 없어. A 부동산 시장 EP라고 하는 것은 500-QD라고 되어 있죠. 500-Q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P로 정리하게 되면 이 P라고 하는 것은 250-2분의 1 QD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자,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2분의 1이 되는 상태야. 자, 그러면 이제 공급 함수를 보니까 뭐라고 돼? 공급 함수 3P라고 하는 것이 먼저 주어져 있죠. 3P는 300 플러스 4QS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P라고 하는 것은 100 플러스 3분의 4QS라고 해서, 자, 분석해 볼까요?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3분의 4. 그래서 공기가 수기보다 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수렴형이라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B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P는 400 마이너스 2QD에서 또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냥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급 함수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EP는 100 플러스 4QS, EP는 100 플러스 4QS. 이걸 정리하게 되면 P는 50 플러스 2QS.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가 되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도 2. 그래서 공기와 수기가 같아지는 것 다 순환형이라고 하는 거. 이게 25회 때 나왔던 문제 패턴. 개수는 2개를 물어봤고 직접 공급 곡선 기울기라든가 수요 곡선 기울기를 숫자로 주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무조건 P로 정리한다. 거미집 이론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로 정리한다? P로 정리한다. 거미집 이론을 나오게 되면 무조건 P로 정리한다는 걸 아예 외우고 들어가는 게 남는 장사. 예, 그리고 6번 문제.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 약간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단순해. 뭐 복잡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니까, 자, 어느 지역의 시장에, 어느 지역의 수요 공급 함수 각각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 A 상품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QD는 100 마이너스, QD는 뭐야? 100 마이너스 뭐라고 되어 있어요?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뭘로 정리를 해야 돼? P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얘를 P로 정리하게 되면 P는 이렇게 돼야 되죠. P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100 마이너스 뭐가 된다? QD라고 해서 이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EQS는 10 플러스 EQS는 10 맞나? 해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P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P로 정리해. 무조건 P로 정리해야 돼. P 뜨게 되면 P는 뭐라고요? EQS 플러스 뭐가 된다? 10이 되게 된다.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이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2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아까 1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된다? A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름하여 뭐가 된다? 바로 수렴형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야겠고요. B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QD라고 해서 500 마이너스
QD라고 하는 것은 500 마이너스 2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P로 정리해 주게 되면 2P는 다시 볼까요? 2P는 Q 수요 함수 더 마이너스 500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정리하면 P는 2분의 1 QD 마이너스 250. 나머지 필요 없고 수요 곡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일단 2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라고 되어 있어요.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 그럼 P로 정리해 봐야 돼. 이걸 옮겨서 정리하게 되면 6P는 뭐가 된다? 3QS 플러스 20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P로 정리해 줘야 되죠? P로 6으로 나눠주면 P는 2분의 1QS 플러스 6분의 20 이런 식의 숫자가 됩니다. 뒤쪽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2분의 1 아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2분의 1 해서 결국 뭐가 된다고요? 이건 순환형이다 해서 A는 수렴형이고 B는 뭐가 된다? 순환형이다 라고 해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 끝나는 거죠? 1번 끝나는 거죠? 뒤에 내용을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뭐로 정리한다? P로 정리한다. 이게 결론이라고. 이게 29회 때 나왔던 문제. 물론 그 문제는 뒤쪽 얘기는 다 구질구질한 얘기가 되게 되는데 이게 드디어 특이하게 보완제가 시험 문제 답이 됐던 특이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무조건 다 뭘 가지고 대체제만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A 부동산 상품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죠. A 부동산과 B 부동산을 만약에 대체자라고 만약에 대체자라고 전제하게 되면 A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수요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수요가 B 부동산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B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은 역시 어떻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관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체제라고 전제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했다라고 했는데 B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대체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보완제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데 대체제 보완제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무조건 P로 정리해라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29회 때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문제 형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리 연습을 통해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 3개를 주면서 뭘 물어볼 것이다. 이게 순환형인지 수렴형인지 이런 또는 발산형인지를 물어보는 따지는 문제에서 하여튼 거미집 이론 보게 되면 무조건 뭘 찾아라? P로 정리한다. 요거 하나만 공식처럼 외우고 있으면 다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산수가 되는 사람들은 뭘 저걸 뭐 더했다 뺐다 구질구질하게 할까 암산으로 딱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원에 오는 분들은 저는 수학을 못해 미리 발표를 했어. 그래서 P로 나눌 때도 정확히 한 번씩 또 나눠줘야 돼. 그래서 3P는 300 플러스 4QS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암산되지 100 플러스 3분의 4QS 바로 가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손들고 질문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P가 나왔나요? 해서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기가. 그래서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숙달되시게 되면 그냥 암산처럼 딱딱 끊어서 떨어지게 돼요. 근데 문제 포인트, 거미집 이론 파트에서는 논의 포인트가 뭐냐면 무조건 P로 정리해라. 거미집 이론에서는 계산 문제 형태로 이제 거미집 이론에서는 뭐로 정리해라? P로 정리를 해라.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읽어본단 말이야. 어디 보자 하면서 뭐 모를 얘기가 반이고 처음 본 얘기가 또 2분의 1이고 이런 식이 돼서 멘붕화해. 무조건 P로 정리해. 그래서 앞으로 어디 가다가요. 거미집 보이잖아요. P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셔야 돼.
다큐에 거미가 보이거든 피가 어딨나? 거미가 피를 어디다 흘렸나? 해서 피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경기 변동, 그다음에 거미집 이론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번 시간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